오늘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이죠. 태극기 걸려 있던가요, 교당에? 안 봤어요? 안 걸려 있어요? 네, 저는 분명히 카톡에 조교모 내일 개천절이니까 태극기 달아요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교무는 지시를 했지만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조교모 망. 네, 오늘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작, 역사의 시작. 예,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 한자를 풀어보면 10개의 하늘천자,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2333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가 있었어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죠. 네,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희는 배웠습니다. 설화를 보면 하늘에서 환웅이라고 하는 신선이 내려와요. 어디로? 고조선, 그 땅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마늘을 어쩌고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한 곰 웅녀하고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단군 왕검이다. 네. 그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을 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단군 왕검이 건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려 때까지 그렇게 기념을 했어요. 개천절을. 개천절이라는 말은 안 했어도 우리나라가 열린 날,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 기념을 했는데, 조선시대 때 와서는 이것이 후주부지부지 하더니 일제 침략기에는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1949년에 다시 개천절이라고 하는 하다가 45년 해방됐죠. 49년에 다시 개천절이라고 우리 경축일로 그래서 제정을 해서 그 기념 행사도 10시에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방송에서는. 그리고 공휴일로. 아이고, 오늘 개천절인데 또 딱 일요일하고 겹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음악도 틀어주시고. 그래서 대체 휴일을 내일 또 하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법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면. 농부들을 위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공무원들을 위한 법인 것 같고. 어찌됐든 억울하면 다들 공무원이 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교 기념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개천절 말고도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 개교 기념일 제일 좋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리고 때로는 손님들 모아놓고 기념식도 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학교나 단체가 만든 어떤 건물을 지어서 회사를 개원했을 때 그 개교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교 기념일. 그래. 그럼 원불교도 개교 기념일이 있겠죠? 언제예요? 에? 4월 28일. 예, 4월 28일 개교를 했어요. 원불교가. 원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열었어요. 언제? 예, 1916년 몇 월 며칠? 4월 28일. 누가 하셨어요? 소태산 박중빈 님이, 대종사님이 개교를 하셨어요. 왜 했어요? 네, 그건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하셨어요? 그거 아니어도 종교가 많은데. 네. 다음부터는 우리 김천호 선생님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다른 교도님들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냥 딸딸딸딸 교전을 아마 외웠을 거예요. 다음부터 대답하지 마세요. 네, 원시 시대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부정한 옛날에 그 선사 시대 때 보면 사람도 거의 원숭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생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땅도 손으로 막 팠어. 누구처럼? 곰처럼, 그 개처럼, 늑대처럼 손을 막 팠어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구석기 시대부터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긴 대로 그대로
나무까지 꺾어서 그냥 그대로 땅을 파고, 돌멩이도 주워다가 그대로 땅을 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신석기 때는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꺾어서 갈아서 만들어서 도구를, 나무를 다듬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돌도 깨서 부숴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도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 때 와서 뭐가 발전했냐면 철이라고 하는 게 발전해요. 그때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 막 나무 호미로 해서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은 막 경운기로 갈아버리고 하니까 뭐 모내기도 금방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수확이 어때요? 생산량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에 뭐 철로 만든 호미, 낫 이런 걸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산물이 많아져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농업혁명이.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렇게 조금씩 지어서 먹었다가 막 대량으로 농산물이 나오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셨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이 나오셨고, 공자님이 나오셨어요. 소크라테스 이런 성현들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규율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가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을 합니다. 뭐로 인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계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계로 모든 농산물을 만들어요. 그러니 뭐 대량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납품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회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물질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시대적으로 너무나 막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대체 우리 그 일제 시대만 봐도 아편을 먹고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이용해서 일본 그 지도인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주머니에 있는 돈도 빼내고, 그 다음에 그 투자도 엉뚱한데 투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보아하니 이렇게 세상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 님이 출연을 하시게 됩니다. 원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본,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물건을 많이 팔다 보니까 거래를 해야 되는 화폐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랑 자본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자본을 투자해서 경제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정치 제도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또 정치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 가지고 거기 이제 과학 기술까지 합해져 가지고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 물질은 누가 사용해야 되냐? 기계가 사용해야 돼요? 로봇가 사용해야 돼요? 사람이 사용해야 돼요.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극도로 너무나 막 발전을 갑자기, 사람은 발전을 하려면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서서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한 30년이나 돼야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 30년이 걸리는 반면에 이 물질 발전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해야 될 물질 문명에 끌려다녀. 누가? 사람이 막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막 아편을 몽땅 사갖고 먹고,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아편 중독이 돼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헬렐레, 이렇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고, 제정신이 바뀐 사람들은 이제 독립 자금을 몰래 해주다가 걸려갖고 또 이제 목숨을 잃고 이러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물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물질 지배를 받게 되고, 이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누가 예견하셨어요? 대종사님이 예견하셨어요. 분명히 사람의 정신은 깨워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30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지 않고는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영원히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 이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우리 땅이 더 넓어. 그래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물질 문명을 선도해서 이 지구상의 발전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이렇게 교수들이 강의를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지금은 질병의 세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아마도 이 진리가 이렇게 운행하는데 어느 시기에 너무 팽창돼 있으면 이렇게 막 좀 숫자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숫자를 조금 이렇게 고르는 작업들이 한 번씩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도 이제 그 시대는 안 살았지만 대종사님 대각하실 때 그때는 안 살았지만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고 하면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했고 그리고 2019년 말부터 11월 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만 감염이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러죠. 그리고는 백신을 맞으라고 했는데 이게 그 방송에서는 나오지 뉴스 같은 데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거잖아요. 백신을 일부러 우리 팔에 주입해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기저질환이 너무 심하거나 이게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혈소판이 뭉쳐가지고 심장 그걸 막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많은 수가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었죠. 그래서 개교의 동기 그래서 교전을 딱 피면 개교의 동기가 나와요. 어찌어찌 해서 나는 원불교를 열었고 이 원불교 교법을 통해서 사람들 그 정신의 세력이 약해진 세력을 키우겠다 이런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열었어요 원불교를. 그런데 그 개교의 동기를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들이 정신, 물질, 파랑고해, 낙원세계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생활하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물질은 이렇게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물질이고 정신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큰 오산이다. 네. 정신은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 그걸 정신이라고 해요. 맑은 데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신령스럽게 아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이는 거 없는데 작용하는 거 없고 분별하는 거 없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 탁 비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주객 미분 너다 나다 너는 탁자고 나는 서서 설교하는 교무고 이렇게 주객을 분별하기 전 분별 없는 맑은 자리이면서 너다 나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잘 들린다 잘 보인다 이런 거 생각하기 전 그런 마음 자리이면서 신령하게 깨어있는 그런 뚜렷한 마음이 정신이에요. 저는 이걸 지하철을 타고 한 번씩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멀미를 해요. 멀미가 좀 심해서 자동차 운전을 안 배운 이유도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 냄새만 맡아도 저는 막 모바이트를 하려고 할 정도로 그 멀미가 심하거든요. 지하철을 타도 멀미를 해요. 제가 지하철을 타도 제주도 그 맑은
공기가 청정한 곳에서 살다가 서울을 딱 왔는데 지하철 안에서 막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오바이트를 하는 건 아니고 막 자. 지하철만 타면 자요, 제가. 그런데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덜 자고 제가 일부러 자리에 안 앉아. 조니까. 교무가 정복을 탁 입고 이제 막 졸아. 그럼 얼마나 민망해요, 사람들이. 저도 민망하고 보는 사람도 저 북한에서 왔나? 무슨 뭐 공연하다가 온 여잔가? 이러는데 막 자. 그래서 민망해서 제가 자리에 안 앉고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서서 이제 딱 잡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그래도 저를 제가 보면 어느 때 그 정신이 마음이 딱 끊긴 그러니까 수면 상태에 딱 들어가 있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졸지는 않지만 그런데 다음 역은 역사문화박물관 공원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조니까. 그런데도 느낌으로 탁 눈을 뜨고 탁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잤는데 역사문화공원인지 또 동대문인지 또 그 서대문역인지를 어떻게 알 거야. 제가 분명히 졸고 있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알고 다 왔네. 그리고 딱 내리는 거야. 딱 챙기고 짐을 챙기고. 그래서 잠을 자도 이 영영한 정신은 그냥 내가 자든지 말든지 깨어 있다가 나를 일깨워 주는 거라 내려라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정신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이 잠을 자거나 잠을 잘 때도 이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영하게 살아있어. 깨어있어요. 정신은. 그게 정신입니다. 물질은 외부의 문명, 천만 경계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이에요.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들 이런 것들이 물질이에요. 신념,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주어진 거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막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태어날 때부터 막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공산주의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공산화가 된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태어난 거 아닌데 이런 것이 다 물질이에요. 물질이고 신념, 법률, 제도,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 생각 이것도 물질이에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보면 주변에 자기 신경질 내느라고 다 일을 못해. 적어도 원불교에 와서 법마 상정급 정도 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화가 나네. 근데 자기가 화가 나는 줄도 모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중에 후회해. 내가 오늘 너무 심하게 화를 냈나? 저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음에 저 사람 어떻게 보지? 미안해서? 막 이렇게. 감정을 일으켜 내놓고는 그 사람한테 막 퍼붓고 그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워 담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요. 교전을 한 장이라도 읽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다 소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법마저도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교법마저도 물질이다. 왜냐? 저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나 뗏목을 타죠? 뗏목을 타요. 근데 도착했는데도 그 뗏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를 막 갖고 어디로 산으로 같이 끌고 가. 그거 안 되잖아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려라. 과감하게. 배를 버려라. 그리고 적어야 성품이 적어라니까 라고 대종사님이 손가락을 통해서 막 가르쳐요. 이거라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손가락이 뭘 가리키나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대종사님이 막 말씀하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가 정신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디 다른 데에 정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그렇게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가 언제가 그럴 때지? 라고 내 마음을 통해 마음속을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봤어. 참달을. 대종사님이 저 달을 가르쳤는데 그 달을 봤어요.
손가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손가락을 계속 쳐다봐? 손가락을 놔야지요. 교법도 참다운 마음을 봤어요. 그 교법 놔야 돼요. 그걸로 막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같이 사는 부인한테 막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조정을 하면 그 교법에 대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최고야라고 막 하면서 주장을 하면 그 이데올로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고도 다양하고 어쩌면 나도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우리 관종교단 교도님들은 순진하시잖아요. 누구를 가르칠 줄도 몰라요. 누구 하나 데려오실 분도 안 계시고. 순진하셔. 에? 데려와요? 아이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렇게 순진하셔. 순해. 나만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나만 공부하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성격이 괄괄하신 분들은 세상에 원불교를 안 믿고 죄나 짓고 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원불교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며느리를 봤어요. 원불교로 가자고. 아니 원불교가 어떤 종교고 우리 시어머니가 원불교를 믿어서 30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간 내가 이게 처신하는 행동이나 30년을 다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심신작용이나 똑같아. 누가가 안 가죠. 아니 무슨 일이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달라. 저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지? 이렇게 자극을 줘야 어머니 저도 원불교 공부를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지. 말로만 원불교 이거는 뭐 원불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세히 내 마음 안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짊어지고 다닐 일이 아니라 뗏목을 가감히 버릴 줄 아는. 그래서 과거 선사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파랑고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의 힘이 약해가지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그 자체가 파랑고해예요. 정말 나의 고정된 생각 그걸로 그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막 주장을 해. 생각은 생각은 살아온 환경이나 부모들 지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면 사람들이 가치관도 다 달라요. 단지 원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 모임을 통해서 가치관이 조금 수정은 해요. 나만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 나만 유롭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유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교정이 되면서 이제 원불교 교도님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옛 풍습과 전통 의식에 이제 지배를 받으면 그게 파란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요. 법회를 이제 오늘은 법회 보는 날이에요. 선생님들 끝나고 법당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들이 맨발을 벗고 다 오네 하나같이. 그래서 내가 양발 좀 신고 다녀. 그래도 이제 어떻게 귀담아 듣는 사람은 한두 명은 양발 챙겨갖고 와서 신고 올라오고. 다 맨발 벗고. 교실에서는 물론 이제 아이들 뭐 밥알도 흘리고 물도 흘리고 애들이 막 콧물도 흘리고 하니까 맨발 벗고 그냥 후두둑 씻고 발도 씻고 하려고 맨발 벗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법당에 오는데 그렇게 와. 저 생각에는 법당은 단정한 용모로 양말도 신고 다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라고 하는 데는 습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양말을 잘 안 신어. 샌들만 신고 다니는 마을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막 양말 안 신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제주도라고 하는 그 나라의 풍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기해야지 말도 안 듣는데 뭐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양발을 안 신어도 가히 예에 어긋나지 않는 동네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양말 타령을 안 했어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워온 거를 막 상대방한테 주장을 하면 뭐가 날라오냐면 이혼장이 날라와. 나 도저히 안 들어. 성격 차이. 이혼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가풍에 대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생각의 지배, 생각에 또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툴툴 생각은 다, 아니 저 물컵을 하나 보고 저 피아노를 보면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피아노를 보면서 피아노 뚜껑이 왜 열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아노를 내가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피아노가 너무 오래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를 보는데도. 예, 그런 것처럼 다 다른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다른 며느리를 봤을 때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종교를 통해서 원불교를 만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세요. 원불교가 훨씬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지만 원불교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분을 원불교에서 가르쳐준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이 더 중요하지 개종을 해라. 굳이 개종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스로 아이고 어머니 내가 기독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도 내가 변화가 없는데 어머니가 다니는 원불교회 다녀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 좋은 생각이라고 데리고는 올망정 막 시집 오자마자 막 달달달 볶아서 개종을 시킬 필요는 없다. 단지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가르치면 된다. 아셨죠? 대종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물질을 확 선용, 물질의 지배를 안 받는다. 거부가 아니라 물질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선용을 하겠다. 그래서 낙원,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사회가 좋게 만들겠다. 이것이 선용이에요. 그게 낙원 세계고 파랑고에는 거기에 이제 묶여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걸 파랑고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물질 세력을 항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종사님 그냥 난 그렇게 해서 나오겠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도록 법을 세밀하게 짜놓고 가셨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고 계속 유무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는 옳고 뭐는 그러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 교전? 이 교전? 우리 교도님도 안 보셨죠? 우리 변성우님만 보셨고 이거 변성우님 거예요. 네, 이거 이런 교전을 만들었어요. 송부에서 이런 교전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대각기 교절 때 이게 봉고식도 했어요. 교전 새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오타가 많은 거예요. 몇천 건의 오타가 있고 하물며 모구십도선 그림도 거꾸로 막 나와 있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아니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이 정전의 틀을 짜 놓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교전은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이분들이 편수를 해서 만든 책이 저 뒤에 있는 교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공주 선지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전에 대종사님 월말 통신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것만 배우면 되지 무슨 교전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선 심수로 막 들은 게 있고 그 대종사님 목소리가 막 생생해. 그런 분들은 굳이 막 예전이라고 하는 정산종사법 법어라고 하는 그런 교전이 필요함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이게 교화를 해야 되잖아요. 교화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해? 그 이공주 법사님 막 쓴 그 수필집 갖고 막 교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전을 만드신 거예요. 총부에서 안 만들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어딘가로 도망가서 만들었어요. 도망갔다는 표현이 저는 그렇긴 한데 장수 정화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막 날마다 모여가지고 교전을 만드셨어요. 총부 안에서 아니고. 그 정도로 원불교가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른들이 막 머리 막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시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장수에 있는 정화사라고 하는 그 집을 지어서 거기서 교전을 만드시고 편찬을 하시고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정화사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잖아요. 장수에 있지만.
우리 교전을 만든 장소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 쓰러져갖고 그냥 폐기 처분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서둘렀지만 거기 이제 또 뜻을 둔 그 전통 한옥을 만드는 또 그 교무가 있습니다. 수산 안성원 교무라고 하는데 그 교무님이 뜻을 가지고 정화사를 복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복원 작업을 해서 얼마 전에 갔다 왔더니 기와를 멋있게 기와를 딱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뭔가를 하나씩 해놓고 가는구나. 우리 교도님들도 언제 이제 시간 있으면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이제 복원 사업이니까 불사니까 또 이제 주머니를 좀 용돈도 좀 아껴서 좀 주고 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교전을 만들었는데 대종경을 교도님들에게 보시면 말이 예전 말이잖아요. 그때 정산 종사님이나 대산 종사님 젊으셨을 때 말이 조금 요즘 현대의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좀 바꾸고 저런 어쩌고 어떤 의미를 두고 결정을 해서 이 교전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보기 흉할 정도로 오타가 많으니까 이제 막 다 들고 이러는 거예요. 젊은 교무들이 이거 본고식 했는데 이거 폐기해라. 이거 어디다가 세상에 내놓냐. 이게 창피스럽게. 그래가지고 젊은 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폐기가 됐어요. 다 취소하고 인쇄하려고 했는데 저는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아니 정산종사님도 몇 달을 막 고민해서 몇 년을 고민해서 그냥 눈병이 나고 막 눈에 고름이 나고 하는 걸 해가지고 교전을 만드셨는데 탈랑 서너 달 6개월 해가지고 교전 한 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저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한 권에 25,000원인데 신청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인쇄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신청 안 하고 다 돼가지고 사면 얼마인데요? 그래서 35,000원. 35,000원이 비싸요. 요즘같이 물질 문명이 만능한 시대에. 나는 35,000원 주고 살래요. 그래서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100권, 200권 신청한 교당은 이거 다 폐기가 돼. 그리고 인쇄를 멈췄어요. 안 하기로. 그리고 이제 일성교화에 이렇게 딱 가죽 카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자크까지 달아서 보낸 교전은 전부 폐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는 이것이 사회처럼 수의단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수의 단원들이나 종법사님이 아유 잘못됐다고 신경을 못 썼다 미안하다 이렇게 어떤 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아유 그 사람들이 맡은 사람들이 잘 알아서 했거니 그래서 차마 한 번도 안 봤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잘못해도 아버지가 잘못해도 자녀들이 아유 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사과 안 하냐, 책임져라, 이거 각 교당 인쇄하는데 몇 억이 들었다더라, 그 돈 어떻게 채울래, 막 그렇게 돼서 요즘 교단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의 단원들이 다 사표를 냈어요.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표를 내겠다. 그 사표 내는 과정도요 엄청 아주 저희는 청부만 생각하면 제가 막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를 막 받더라고요. 괜히 이러다가 아유 교단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전부 사퇴를 하시고 이제 수의단 선거를 9월 29일 하겠다. 그래서 수의단 후보도 막 추천이 들어오고 했는데 또 이제 또 중간에 추천 안 돼야 될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막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부정선거다 막 해가지고 그것도 취소. 10월 18일 날 다시 이제 추천위원 다시 뽑고 선거관리위원들 다시 뽑고 해서 10월 18일 날 이제 투표를 하기로 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제가 교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신심 떨어져서 교당도 안 나오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저만 그냥 우리 조교무하고 막 이박으로 흉보다가 욕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잠을 못 자고 막 고민을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이제 18일 날 선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하지만 이제는 옛날 가족적인 분위기처럼
그렇게 수의단원도 뽑고 회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서 다 드러내야 돼. 하물며 수의단의 회의를 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한테 공개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점점점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설사 그것이 종교가라 할지라도 이제 이어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드렸고 개교 동기 조금 서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 생활 하지 않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